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만 제가 목요일 날 좀 출연하면서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해부터 시장을 전망을 할 때, 2024년 시장 계속 좀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개장 초, 첫 거래일은 또 꽤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 시장 역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까치 랠리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했었던 이 기대감이 좀 이제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을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뒤에도 제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또 시장 이제 전망을 또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의 조정은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뭔가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있었냐라고 하면 변화가 없었거든요. 큰 변화는 없었다. 일단 뉴욕 증시의 하락이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그럼 뉴욕 증시에는 뭔가 특별하게 매크로적인 변화가 생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단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은 절대 3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과의 이 전쟁에서 그래도 승기를 잡았는데, 괜히 이제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려서 자칫 잘못해서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킬 수 있는 그 우려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상 3월 달이 됐을 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때 실망을 하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시장이 일찍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뭐 일찍 눈치를 챘다기보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그냥 노출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처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이때보다 실제로 의사록은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냥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의사록 자체는 매파적이지 않았다. 뭐 왜 매파적이냐라고 할 때, 언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연준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언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명시를 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완벽하게 그러면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 패를 아예 완전히 까는 건데 이걸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OMC 의사록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 좀 트집을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건 세금 관련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 지난해 연말에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AI 중심의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이 워낙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퀄컴,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인텔, AMD 이런 들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급등에 따라서 원래 이제 미국은 양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연초에 지난해 많이 올라왔던 걸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과정. 그러니까 연초에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관련, 그러니까 손실상계라는 걸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노이즈는 없다. 물론 뭐 지금 ASML이 중국 쪽에 또 수출이 뭐 막히면서 중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확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요 장비 업체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램리서치, 그리고 뭐 온투 이노베이션, 뭐 캠텍은 뭐 이스라엘 회사긴 하지만 뭐 캠텍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대체적으로 이제 핵심 장비 업종들은 중국 쪽으로의 이미 지난해부터 고도화된 장비 자체를 수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중국 매출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더 중국 쪽의 매출이 더 우려감이 생겼다, 익스포저가 커졌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 역시도 그냥 차익 실현에 따른 빌미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올해
AI 이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 단기 조정은 기술적인 눌림목 구간 차트를 나중에 한번 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업종 차트입니다.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이제 이 저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특별한 조정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줄 만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S&P 500은 뭐 역사적 신고가를 넘기려고 했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9주 연속 상승을 하는 거의 뉴욕 증시든 조정 없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 수준의 눌림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뭔가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이다. 추세가 하락 전환되는 흐름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오늘 발표되었던 어제죠. 어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뭐 졸트라든지 이번 주말에 발표될 비농업부 일자리수 증가수 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주요 매크로 지표들도 시장에 그렇게 비우호적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 우호적인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는 점진적으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시황 전망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물론 뭐 이거 상단 밴드를 예상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왜냐하면 시황이란 건 항상 바뀌니까 그때그때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매크로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전제하에서 제가 그래도 한번 좀 예측을 해본다면 코스피는 저는 한 3,000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한 1000포인트 정도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하우스들 뷰 대비 제가 굉장히, 후하게 제가 이거 시장을 좀 평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뷰가 거의 최상단으로 지금 했던 곳이 한 2900 정도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2700인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700은 맞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수정할 겁니다. 예, 대부분 수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뭐 지금 연초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 3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런지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시장의 주도 섹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재건 이 섹터, 이 세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도체랑 재건은 지난해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해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올해 조금 더 이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모든 섹터가 또 반등하진 않았거든요. 특정 섹터들만 좀 핵심적으로 올랐다면 이번에 올해 반도체 섹터는 좀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좀 골고루 좀 수혜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쨌든 핵심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급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 그러니까 세론 뉴스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자라는 저는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항상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해오긴 했잖아요. 1월 달이 원래 좀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럼 미리 좀 던지자. 특히 바이오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기이긴 한데 오늘은 또 말 그대로 바이오 쪽에서 특별하게 뭐 이런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만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수급적인 이슈다라고 보면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흐름에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또 바이오 자체가 변동성이 큰 섹터다 보니까 급등할 때 따라가면 또 버티긴 힘들다. 오히려 지금처럼 좀 조정을 주는 시점에서 좀 따라가 볼 만한 종목.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제약사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한번 이번 조정에 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단순히 1월 달만 흐름이 좋고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올 한 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강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지난번 제가 지난주죠. SK바이오팜을 소개시켜 드릴 때
매크로적인 환경도 좋다.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 자체가 또 좋아진다. 회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약간 인상을 하는 또 모멘텀도 생기는 과정에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런 임상이라든지 이런 스케줄이 원래 결과가 나오는 스케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뭐 임상 실패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형 이 제약사들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실패를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 섹터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 이 제약사들이 이런 임상 실패 관련 이슈가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임상 발표를 앞둔, 성공 여부 발표를 앞둔 건 오히려 호재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바이오 섹터도 원래는 좀 장기적인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차 전지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한 8월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벚꽃이 필 때 내년,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가 됐네요. 올해 벚꽃이 필 시점 한 4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이게 4분기 실적으로만 끝나면 오히려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4월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4월 달이 되면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면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면 4월부터는 다시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고 그때부터 다시 좀 주도주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에는 다시 2차 전지도 주도 섹터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04년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바이오,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까지 시장의 주도군을 역할을 한다는 건 이 세 섹터 모두가 다 지수물이지 않습니까? 이 지수물. 요 두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반도체 사이즈가 코스피에서는 제일 크긴 하지만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역시도 최근에 사이즈를 많이 키웠죠. 코스피에서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 두 섹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이 세 섹터가 주도주군 역할을 했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2000포인트대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는 3000,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10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역시도 시장에는 좀 우호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3월 금리 인하는 안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거다. 저는 제 예상은 6월로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시중금리 자체도 어쨌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시 뭐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뭐 4, 5, 6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4%, 그러니까 4%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단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국채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 자체가 뭐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 플레이를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에도 AI 관련 수혜는 다 있었죠. 지금 뭐 반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을 했던 이유가 다 이 AI 관련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AI 수혜를 관련 종목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장비, 요런 회사들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이 AI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관련 종목들의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찍히는 시기이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역시도 좀 시장을 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미국 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재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부양책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는 계속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매크로 환경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올해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저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오늘처럼 조정을 준다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는 건 사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요즘에는 다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연말에 너무 많이 물량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게.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량을 꽉 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 포트 구성이 그러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셔도 포트폴리오군 내에서의 미세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갈,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재건주 중심으로 아닌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 조금 비중을 더 늘리시는 이 전략도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걸 아무리 봐도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난 반도체를 사고 싶어. 근데 이걸 반도체를 사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절을 해서 이걸 사려고 하니 손절이 너무 힘든 거야. 못 하겠어. 그러면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조정을 주니까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덩달아 조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 반도체가 더 튀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가 나서 좀 이거 자르고 싶다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반도체보다 더 올라요. 그럼 이건 더 더디거든요. 그때 되면 계속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이만큼 가 있다는 거죠. 여기 손절 취소 반도체 잡으면 반도체 고점 여기서 다시 또 밀려버리면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 포트에서 어떤 애가 문제아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아인 종목을 지금은 오히려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서 뭐 바이오라든지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줄 때 오히려 그때 그냥 자르고 옮겨 타시는 게 더 효율적인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매일 제가 세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은 제가 추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히든 종목, 스페셜 종목을 소개를 못 해드리면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 그 위클리 노트를 시작으로 제가 계속 이 방송을 이 배워의 3대까지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한 9종목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제가 뭐 계속 반지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7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차전지 하나,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하나 이렇게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다 흐름은 다 괜찮았습니다. 시켜드리고 난 이후의 흐름은 좀 안정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갔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만 제가 한 번씩 조금씩 더 차트를 보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좀 옆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난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그러면 못하냐라고 하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저는 지금 구간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머티리얼즈를 소개시켜 드릴 때 이 공정전환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넘어갈 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SMC가 이제 핀펫인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갤럭시 24에 물론 뭐 스냅드래곤은 갤럭시 24에 들어간 핵심인 스냅드래곤은 이 TSMC 4나노 공정이지만 야심차게 다시 엑시노스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그 공정이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갤럭시 24가 성공을 한다면 글로벌 최초의 지금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유출되는 걸 보면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CXL 관련 이야기라 온 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 이야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수혜가 맞다. 다만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수혜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CXL 같은 경우도 이 표준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도 갤럭시가 24가 온 디바이스 AI로 출격은 하지만 생각보다 퍼포먼스를 못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올해 연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나오는 이제 윈도우 12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온 디바이스 AI가 더 상용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 기대감으로 확 할 필요는 없다.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셔라. 오히려 떨어질 때 잡으셔라 했는데 오늘 어쨌든 CXL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장 후반에 확 급락이 나왔거든요.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이제 테마가 끝났다가 아니라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정 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하긴데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나온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갤럭시 24를 팔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포커스, 그러니까 시가 공정 자체가 더 많이 고도화되고 결국은 AP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도 늘어나고 최근 들어서 낸드 관련 부분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 관련된 업황이 개선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커스링 관련 쪽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만약에 뭐 지금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사셨으면 수익권일 것 같은데요. 더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충분히 저는 더 매수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소페타시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좀 지지부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업황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박스권에 갇혔잖아요. 500불을 못 넘고 있으니까 같이 못 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 쪽의 반도체 관련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반도체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나머지까지도 굉장히 지금 옥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 MLB 기판 18단 이상의 이 고다층의 MLB 쪽은 TTM이랑 이 수페타시스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18단 이상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두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출 동향을 보면 4분기 수출이 이수페타시스 쪽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H200, 그 다음에 B100까지 칩 다이가 커졌을 때 기판 자체 사이즈도 커지고 그랬을 때 ASP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수율 관련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4분기, 원래 1분기, 2분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신규 매수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꽤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두 종목이 있는데 코미코와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인데요. 일단 코미코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멘텀이 또 하나 생겼죠. 코미코는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 세정인데 일반 세정이 아니라 이제 장비를 세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를 통해 가지고 증착 관련 부분에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꽤 많은 상승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금은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지금 자리는 너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구간에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조정을 주면 잡아볼 만은 하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6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뭐 매수를 해볼 만하지만 그 위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신규 매수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생겼어요. 인텔 관련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쨌든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국내 장비 업체들 중에서. 근데 코미콘은 미국에 장비를 회사를 이제 법인을 세워서 원활하게 돌리고 있죠. 거기에 인텔 관련 쪽에 모멘텀도 있습니다. 인텔 관련 납품 기대감도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코미콘은 새로운 또 모멘텀도 생겼다. 인텔 쪽이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 좀 적극성을 띠고 있고, 그렇게 인텔이 파운드리를 늘렸을 때 코미코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두 종목인데. 두 종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제가 원래 이렇게 제 성격상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면 제가 안 가지고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을 잘 안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도 저는 이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스스로 약간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너무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처음부터 너무 분석을 안 했구나. 분석을 해보니까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가 제가 한 10,000원 언저리인가?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다. 가격이 싸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말씀드릴 때 1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가 18,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까지는 왔습니다. 예, 적정 주가까지는 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싼 건 아니죠. 이제는 이제 적정 주가니까 더 올라가면 밸류가 비싼 거고, 떨어지면 이제 좀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는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신규는 매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슬슬 익절을 생각은 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다면 65,000원이 이탈된다면 익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익절하고 나서 다시는 이 종목을 안 봐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제주 반도체 역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 반도체가 주력으로 하는 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하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지금 중국 쪽에 어쨌든 계속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내에서 이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제주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밸류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종목 역시도 15,000원 미만으로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또 신규 매수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테마성으로는 좀 끝났을 것 같다.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관심을 끄지는 마셔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조정을 줄 때 그때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아가면 또 올해 한 2분기? 2분기 정도에는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SK 바이오팜인데요. 이게 오늘 좀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 바이오의 하락은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뉴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 매물 차익 실현을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바이오팜의 펀더멘탈 훼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처방전이 더 많이 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북미 지역의 성장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레퍼런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다음 신약이 나왔을 때 이 처방전이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 처방전이 써질 가능성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조정을 주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내용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또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모두가 인정하는 올해의 주도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이 선택한 기업 2년간 500% 성장 상승인데요. 이게 어그로가 아닙니다. 진짜 정말 2년 동안 500%가 상승을 했어요. 500%가 상승했는 걸 지금 가져오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제가 모두가 인정하는 올해 주도주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번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물론 스페셜 종목으로는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기아라든지 이런 것처럼 중간에 제가 스페셜은 아니지만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는 식의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PSK 홀딩스를 소개할 때 나는 좀 중소형주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PSK 홀딩스를 하시고, 나는 대형주가 좋아라고 하시면 이 종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좀 흐름이 좀 강했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상을 하셨을 거고, 어쨌든 뭐 원래 누가 뭐래도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성전자가 주목받았던 시점이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입고로 삼성전자였던 시기가 있지만, 저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그 공식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 때 하이닉스가 탄력을 붙였던 이유는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탄력이 붙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시총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탄력이 붙었던 거지. 삼성전자보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는 건 아닌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업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기술적인 우위도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총 사이즈도 작은데 거기에 기술적인 우위까지 점한다라고 하면 이전 반도체 업사이클 때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대형주를 좀 선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이렇게 안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SK하이닉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메모리 여팡에서 조연이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에 가렸던 인물인데 이번은 주연으로 바뀌었죠. 일단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뭐 이게 속된 말로 약간 동네 바보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좀 약간 동네 바보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메모리 쪽에서의 퍼포먼스는 어쨌든 그래도 이 SK하이닉스가 못 따라갔거든요. HBM은 뭐 HBM이라 치지만, 왜냐하면 HBM은 SK하이닉스가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 말고는 없었어요. 삼성은 이길 만한 뭔가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딴 거 해도 잘 돼. 굳이 이거 HBM 이거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던 거잖아요. 다른 거 그냥 하자. 근데 SK하이닉스는 삼성이 포기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원히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포기했는 거 어쨌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언제 올지는 몰라도 온다. 이 시기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뚝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HBM 쪽에서 흐름이 좀 좋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문제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SK의 기술력이 확실하게 높아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DDR5의 퍼포먼스입니다. 성능이 예전에는 명확하게 삼성 쪽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DDR5 쪽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D램 쪽도 오히려 SK하이닉스의 DDR5가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일반 레거시 쪽의 이런 그 반도체 쪽도 이거 삼성이 상당 부분 좀 점유율을 좀 뺏기겠는 걸 라고 시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번은 좀 주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메모리 여팡에 대한 개선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지난해 4분기에 이 메모리 가격의 반등 폭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폭은 줄어들겠죠. 이게 어떻게 막 30%씩 막 계속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올래도 메모리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관련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이 세 회사가 캐펙스 증설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캐펙스 증설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못 하는 게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집중되는 건 어쨌든 그 HBM 쪽이잖아요. HBM 쪽이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HBM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예를 들어 HBM용 새로운 공장 팹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팹은 이 팹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DDR이나 뭐 낸드 쪽을 돌아가는 팹은 뭐 그렇게 돌아가는다. 이러면 전반적인 증설이 확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HBM용 팹을 따로 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HBM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라인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DDR 공정을 지금 HBM용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HBM을 생산하는 양만큼 결국은 기본적인 레거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생산이 지금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하량이라는 것도 웨이퍼 출하량을 우리가 빗그로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의 출하량 자체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웨이퍼의 출하량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웨이퍼 자체의 출하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웨이퍼 안에서의 나오는 칩의 소위 말하면 생산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HBM이 칩 다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에 지금 12인치니까 이 12인치 웨이퍼 하나에 아무래도 이게 HBM이 사이즈가 크다, HBM용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냥 일반 뭐 D램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웨이퍼 한 달에 나오는 한 500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생산량 자체는 똑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칩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국에는 이제 이 칩 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레거시를 감산해야 되겠다라고 안 하더라도 이건 그냥 원래 생산을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그러니까 반도체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원복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은 항상 특히 IDM들은 항상 그랬다. 다운 사이클 때 못 뽑아냈던 거 업 사이클 때 확 뽑아낸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확 이제 생산 늘려가지고 이렇게 시장의 물량을 푼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원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AI 경쟁 속에서 뭐 독보적인 메모리 장악력이라든지 그다음 먹거리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뭐 DDR5 뿐만 아니라 HBM 뿐만 아니라 거기에 최근 들어서 CXL, 온디바이스 AI 뭐 관련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LPDDR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멘텀들이 계속 지금 있다. 거기에 대한 낸드까지도 그래서 풍부한 미래 먹거리도 생겼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가 호전된다. 그에 따른 수급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원래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조정을 준다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은 했지만 여기 반등한 흐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뭐 별로 많이 큰 조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주는 게 맞죠. 너무 여기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에서도 과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겠죠. 한 13만 원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기술적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준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미국이 선택한 기업, 2년간 500%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종목은 소개는 안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제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조를 했던 종목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LCD 현대일렉트릭을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토마토 방송에서는 이 관련 종목을 아예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근데 오늘 요 며칠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줬기 때문에 해볼만한 가격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라고 하면 재건 관련주거든요. 재건 관련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테마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남북 경협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룡전기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요겁니다. 우리 흔히 말 패드 변압기라고도 하고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요거. 요게 이제 어쨌든 소형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 요게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지중 변압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땅 밑으로 하는 변압기입니다. 요 패드 변압기는 이제 요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에 보면 요즘에는 이 전봇대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뭐 전봇대가 있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좀 조성되는 도로들, 특히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대단지들이 또 이렇게 건설되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봇대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철 박스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압주의라고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패드 변압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었어요.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또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이게 뭔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서 특히 뭐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뭐 엄청나게 하여튼 많은 회사들이 만들었고 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뭐 거의 세계적으로 보면 뭐 몇백 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이 변압기 시장 자체가 한동안 투자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이죠. 그때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막 확대되면서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기업,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인프라 투자에 좀 인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투자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도산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도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대형 변압기 제외하고 중소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중국 회사 제외하고 러시아 회사 제외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 다음 대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 회사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글로벌적인 독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때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이걸 만들 때 의외로 좀 꽤 노동집약적인 이 산업이거든요. 특히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 때. 근데 회사들이 많이 도산되면서 숙련공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숙련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숙련공들을 계속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룡전기도 어쨌든 다행스럽게 숙련공들을 잘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캐파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이 수주를 받아서 자꾸만 이제 이 재룡전기의 악재는 그겁니다. 물량은 받았는데 이걸 납기에 제대로 납품을 못하는 그게 지금 악재일 정도로 워낙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멘텀은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엄청난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올해뿐만 아니라 좋은데 내년 올해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중소형 변압기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늡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IRA 법안, 그러니까 IRA 지원책이 계속 나오면서 노후화된 지금 인프라를 계속 개선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게 노후 전력에 대한 개선이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전력 인프라, 특히 뭐 낡은 이런 이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금 다 지중화를 하고 아까 말했던 패드 변압기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쇼티지,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 공급은 쇼티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쇼티지냐면요, 평균적으로 재룡전기의, 그러니까 이 패드 변압기의 이 영업이익률이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추정치가 너무 예전 거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재룡전기에 대한 이런 하우스들의 커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게 엄청 옛날 겁니다. 이게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연말
전망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왜 그런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좋다고 본 거예요. 좋다고 본 거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본 겁니다. 노란선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이때 영업이익률이 좋을 거라고 봤는데 얼마 올랐어요? 영업이익률 10%입니다. 영업이익률 10%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2022년 연말에. 자, 근데 지금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하면 일단은 2023년 초반에 그러니까 1분기 때 18%였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는 40%가 넘습니다, 여러분. 거의 반도체 장비입니다, 장비. 반도체 장비만큼의 영업이익률입니다. 2분기, 3분기에 영업이익률 40%.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3분기가 역사적,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4분기에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죠. 영업이익률 47%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HPSP에 버금가는 영업이익률입니다. HPSP 아시죠? 그러니까 고압수소 어닐링을 글로벌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그 영업이익률은 53%가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분명히 나중에 꺼질 겁니다. 왜?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꺼질 거긴 하겠지만 예전에 조선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던 그 시기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 중소형 변압기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데 완속기가 아니라 지금 고속 충전기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 충전기를 완속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정용 그냥 전압을 꽂으면 되는데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승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충전은 계속 지금 고속 충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라는 건 또 이런 패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 뭐 풍력, 태양광 이쪽에 드라이브가 많이 걸린다라는 거는 물론 대형 변압기의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대형 변압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정용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변전소에서 다시 가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게 패드 변압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계속 지금 현재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요 시기에 수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라도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룡전기 차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거 단순히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테마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진짜 거의 테마주 역할을 했죠. 요 보이시죠? 이때 뭐 그 남북 경협주로 움직였던 요런 종목. 이때는 좀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근데 실적을 동반한 상승. 2022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굉장한 반등, 500%, 5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평가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늘어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물론 1분기에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4분기까지 흐름은 좋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분기에 주춤이라는 것도 역사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이 갱신, 이거에 대한 우려감인 거지. 전반적으로 본다면 YOY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까지 흐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수주잔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조정을 준다면 잡아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저는 올해의 그 돌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방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읽을 수 있는 돌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서 뭐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긴 어렵겠지만 감히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선이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는 휴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지금 미 의회도 미국도 말을 했잖아요. 의회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좀 내분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군부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에 또 대립각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원래 새롭게 징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40만 명이나. 근데 이게 개전 초만 하더라도 애국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고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실제로 전쟁에서 목숨을 잃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징병은 쉽지 않습니다. 징병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동력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전선이 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영토를 더 수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조만간 휴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휴전이 나온다면 정말 시장에 엄청난 단기 수급을 확 빨아들일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그때 가서 만약에 그 이슈가 나오면 재룡전기가 그냥 바로 상한가 가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사기는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반도체 바이오, 앞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재건주까지도 좀 편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재건주에서 싼 거는 당연히 건설 관련 쪽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건설 관련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PF,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면 국내 쪽 부동산의 30% 이상은 다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PF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관련 쪽인데, 굴삭기 관련 쪽은 또 중국창 모멘텀이 또 익스포저가 또 낮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북미 유럽 쪽에 익스포저를 더 늘리고 있고 중국 쪽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국창 익스포저는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다. 근데 전력기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는 거의 온리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전력 관련 쪽에 지금 전력기기, 그러니까 패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대부분의 이 실적이 나오는 건 그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멘텀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재건주를 하실 거면 명확하게 전력기기 관련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재룡전기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좀 조정을 줄 때 항상 좀 말씀드린 거지만 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마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올해 한 하반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정시 한 3번 정도 매매를 하겠다라,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준비한 요 마지막 히든 종목은 제가 다음 주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근데 반도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 그럼 덜 오르면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워낙 테마 쪽에 CXL이라든지 그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덜 가진 거지, 실제로 그쪽 관련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커질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업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안 받을 수 없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는 제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제가 원래대로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제가 출연을 하니까 화요일 날 배워야 산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